다음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진 33번의 타종.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적 열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첫 소명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방임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번영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지성주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싱가포르 대통령,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고 가짜뉴스가 진실을 왜곡하는 현실. 그는 이 거대한 벽을 넘어야만 진정한 도약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치선언 1년 만에 이뤄낸 정권 교체. 그것은 개인이 아닌 국민이 불러낸 결과였습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라는 준엄한 명령.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 위에는 헌법 수호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길은 험난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견제와 국가 곳곳에 뿌리내린 반국가적 기류는 서서히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그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의회의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16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그들은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것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숫자 180의 숨은 힘 어떤 걸까요? 먼저 국회에 더 익숙한 숫자 151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과반수 의석인데요. 우선 본회의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장직도 확보하게 되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도 문제없습니다. 이 151에 29석을 더한 180석, 바로 제적 5분의 3인데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 산술적으로 최장 330일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들끓게 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힘이 모자란 민주당은 다른 소수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해야 했는데 이제 이런 협의체 필요 없어졌습니다. 소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 민주당은 지난해 쪼개기 국회로 맞섰는데 역시 앞으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180명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의 진짜 꿈의 숫자는 200입니다. 바로 헌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제적 3분의 2 의석수입니다. 민주당 20석이 모자란데 범진보 의석 모으면 190석입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103석을 얻었으니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간 야당은 총 29차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탄핵의 일상화였습니다. 장관 한 명을 임명하는 것조차 전쟁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의 장이 되었고 임명된 후에도 끊임없는 사퇴의 압박과 탄핵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행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야당은 민생이라는 이름 뒤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 처리했습니다. 해병대원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방송사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전문가들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 법안들이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우회해서라도 국회 본회의 상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강하게 반대했는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존 조항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을 제한하거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조법 적용 대상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까지 확대해 원청기업도 하청 노조의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 등 4개의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국가에 해가 되는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불통으로 몰아붙이며 대결 국면을 고착화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년 만에 고작 14건에 달했습니다. 야당은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막아서는 소모적인 전쟁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말 상황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의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 전액 삭감, 검찰 활동비 및 경찰 수사비 전액 삭감. 이것은 치안과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약 수사비, 민생 범죄 수사비가 사라진 자리에는 범죄자들의 웃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을 인질로 삼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들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무서운 집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탄핵은 행정부의 심장까지 겨냥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야당의 탄핵 소추로 인해 주요 공직자들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탄핵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두 기각되거나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던 수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처가 사공 없는 배에 되어 표류했습니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탄핵으로 행정부를 유린했고 그 결과 국가의 기능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입법 독주, 예산 삭감, 탄핵 남발, 이 세 가지의 칼날이 대통령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국가를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자신이 어떠한 미래가 있을지 몰라도 이 혼란을 끝낼 결단을 내릴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이 대한민국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그에 호응하듯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분열의 목소리. 9일 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식별된 풍선 개수는 310여 개로 내용물은 폐지나 비닐 등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도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과 2일, 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총 1,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8월 의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겠다는 위협,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조작, 그리고 국론 분열을 꾀하는 세력들. 대통령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범 사건을 일으켜 세인을 경악해 한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벽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국가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가 일상을 위협하고 조폭들이 거리낌 없이 활동하는 나라,
그러나 이를 막아야 할 수사기관의 손발은 국회에 의해 잘려나갔습니다. 마약수사비 영원, 간첩수사 예산 삭감, 범죄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웃고 공권력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보았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자리에 선동이 들어섰습니다. 반지성주의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외교 안보가 난도질당했습니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기관을 교란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체제전복 시도였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들 앞에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의 일성은 비장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비상계엄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왜 이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법 파괴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어기지였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세상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긴박감 속에서도 대통령의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된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반국가적 채동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즉각 거부하며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멈춰 세운 세력들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 그 6시간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탄핵의 위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때로 당장의 박수보다 역사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그가 비상계엄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치가 국가의 발목을 잡고 안보가 정쟁의 도구가 되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계엄 해제. 짧은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결단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한 지도자의 진심이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내란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국가 통수권자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내란죄의 핵심은 국토 참절 혹은 헌법 기관 기능 발휘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목적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야당에 의해 이미 마비된 헌법기관인 행정부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정상화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 비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당시 거대 야당은 예산안 삭감과 탄핵 남발로 행정부를 식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못한다,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총선만 없을 뿐 국가 기능이 정지된 비상사태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리떼들의 내란물이 먹이가 된 바로 그 비상계엄령을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정부적인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 보십시오. 보통은 과거에 이런 그 소위 쿠데타성 장기 독재 내지는 권력 장악에서의 이 개헌이라는 거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 투표로서 밀어붙여서 했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런 국민 투표에 녹록하게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 시나리오를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즉각 해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구위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내란을 꿈꾸는 자라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절차를 끝까지 준수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일 수 있겠습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수준의 위력이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국민을 향한 폭력은 없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의 질서 유지와 반국가 세력의 책동을 막기 위해 투입되었을 뿐이지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군에 내린 지침이 진압이 아닌 질서 유지에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내란 세력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가를 지키려 했던 통수권자의 고뇌가 담긴 현장이었습니다. 결단은 외로웠으나 그 진심은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밤에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금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진심으로 계몽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자유의 가치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한 의원들은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계엄 기준시인 밤 11시로부터 2시간 만인 새벽 1시 3분에 190석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습니다. 특전사 92명과 수방사 15명이 밤 12시 무렵에 국회 경내로 들어갔지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들어와 있었고 약 4천 명이 넘는 인파에 비해 군은 너무나 소수여서 질서 확보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추가 병력이 국회 인근에 도착했지만 바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통과되자 전 병력은 즉각 철수했습니다.